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는 낙제를 했다. 국어교사가 되는 길을 포기하자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잡지사를 다니다 반년도 안 돼 퇴사했을 때 그들은 왜? 라고 물었다. 돈을 빌려 음악 카페를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을 닫자 사람들은 그새 망한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거리에서 솜사탕 장사를 시작하자 그들은 눈을 의심했다가 한 계절 만에 접자 뒤에서 웃었다. 가을에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봄에 퇴사하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경기도 산 중턱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포기했다. 산에서의 생존이 한계에 부딪혀 여의도 회사에 다니자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법 체류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뉴욕으로 떠나자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서귀포로 이사하자 사람들은 외롭겠다고 했다. 다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무모하지 않느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만 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 놓인다. 한 가지 길의 선택은 가지 않은 많은 길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길에 마음이 담겨 있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 당신은 그 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당신으로 하여금 삶을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한 길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한 길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길이지 그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것이 마음이 담긴 길이라면 마음이 담긴 길을 갈 때 자아가 빛난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류씨와 저자는 본인의 다른 책들에서도 그렇지만 여행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정이 힘들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저자가 말하는 여정에 대해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삶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집을 나섰다. 여행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스승을 만나 해답을 들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은 것은 착각이었다. 순수했던 처음에 정신은 차츰 퇴색해갔다. 유혹에 넘어가 돼지가 되기도 했다. 도그마에 사로잡혀 애꾸눈이 된 적도 있다. 나 자신이 야만족이 되어 진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냉소한 적도 있다. 파도와 비바람에 길을 잃고 궤도를 되찾는데 몇 해가 걸렸다. 나는 목표 지점이 가능한 한 가까이 있기를 바랬었다. 우회로가 아닌 직선길로 가기를 원했다. 얼른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도중에 항구들은 즐겁지 않았고 목적지에만 매달렸다. 항구들이 숨기고 있는 신비의 도시들을 그냥 지나갔다. 태양이 초대하는 많은 여름날 아침을 무표정하게 맞이했다. 모험과 도전을 피해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여정을 생략한 것이나 다름없다. 복잡한 시장길을 우회하고 낯선 길들을 거부하고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것은 여행이 아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우리의 여정이 가능한 한 긴 여행이 되기를. 신이 짜놓은 근사한 일정을 우리가 망치지 않기를. 그 여정에서 더 많은 모험과 시련과 근사한 일들을 겪게 되기를. 그래서 모퉁이를 돌 때마다 온갖 사건이 펼쳐져 이야기거리가 많아지기를. 목적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여정이며 그 여정이 주는 성장이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굴복해야 할 때는 잠시 무릎 꿇지만 곧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 다시 시작한다. 지도를 수없이 고치고 경로를 수정하고 멀어진 꿈을 붙잡는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하기를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험과 배움으로 가득한 여정을 거부하고 안전한 항구에 남아있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정이 풍요롭고 신기함으로 가득 찬 사람은 목적지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미 그 자신이 멋진 삶을 누렸기 때문이다. 후회 없이 살고 치열하게 추구한 사람은 더 바라는 것이 없다. 청춘을 보낸 지금 나는 깨닫는다. 나는 늘 스승들을 만나게 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 나에게 깨달음을 선물한 스승은 인생 그 자체였다. 보통 여행이라고 하면 놀고 먹는 걸 떠올리기 쉬운데 저자는 고난길이야말로 오히려 여행의 참맛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행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험, 시련, 근사한 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생 그 자체이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마주치는 역경들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지혜로운 마음 자세일까요? 삶은 이따금 우리 자신을 폐허로 만든다. 예기치 않은 불행이 영혼을 유린한다. 상처투성이인 마음밭에는 가시 돋친 덤불만 무성하다. 살아있는 한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상실과 실패와 재난은 누구의 삶에나 일어난다. 상처 입지 않는 영혼은 없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더 심화된다. 인생이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맞는 화살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 번째 화살을 자신에게 쏘기 시작하며 이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을 몇 배나 증폭시킨다. 불쾌한 사건이 심리적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방향 지시등도 없이 끼어든다. 우리는 금방 흥분해서 감정적이 된다. 두 번째 화살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맥박수를 증가시킨다. 주말을 비워두고 명상 프로그램에 등록했는데 하루 전에야 취소 연락이 온다. 명상센터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했던 계획은 한순간에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어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기 시작한다. 그 경험만으로도 상처가 큰데 우리를 두고두고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감정적 화살이다. 우리는 두 번째 화살들을 단호히 뽑아버려야 한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화살을 쏘아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화살에 맞으면 아픔을 느끼되 그 아픔을 과장하지 말라고 붓다는 충고했다. 병이 난 제자를 찾아가서도 아파하되 그 아픔에 깨어있으라고 가르쳤다. 상처에 너무 상처받지 말 것. 잠시 아플 뿐이고 잠시 화가 날 뿐이고 잠시 슬플 뿐이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맑고 투명해진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우리를 더 상처 입힌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문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정신의 가장 해로운 일이 되새김이다. 마음속의 되새김은 독화살과 같다. 나는 나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쏠 것인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은 피할 길이 없다. 첫 번째 화살 피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화살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죠. 길에서 개똥 밟듯 별 이상한 사람을 재수없게 지하철에서 만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투자가 갑작스런 경제 위기로 폭삭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화살이죠. 하지만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건 두 번째 화살입니다. 과거에 대한 나의 선택에 괴로워하고 주어진 현실에 불평불만하며 스스로의 삶을 후회 가득한 인생으로 만드는 그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이란 말이죠. 굳이 내가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맙시다. 그건 독화살입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분노를 느낄수록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에 의해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약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 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과거의 짐을 하나둘 어깨 위에 쌓아 올리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둘 쌓이고 1, 2년 쌓이다 보면 분명 삶을 짓누르는 엄청난 짐이 될 겁니다. 책의 제목처럼 새는 날아가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죠. 우리도 삶에 후회되고 미련 남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게 되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음미해봅시다. 류시와 저자의 책들은 읽어보면 독특한 그의 색채가 진하게 느껴집니다. 담백한 문장 하나하나에 그간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성찰의 과정을 겪어왔는지가 확 와닿죠. 보통의 산문집들은 달달하기만 하고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이 많아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류시와 저자의 책은 아주 다릅니다. 각 챕터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따뜻하면서도 여운이 크게 남습니다. 책에서 나머지 메시지들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삶을 여행으로 바라보고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방법에 대한 큰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